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수요 관리 배웠는데, 만약 제가 이제 문제를 내어서, 가중 이동 평균으로 한번 구해보시오 하고 제가, 세 개의 데이터에서 가중치를 줬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중치 순서로 적용하면 안 돼요. 제가 0.7, 또 0.2, 0.1 줬다 하더라도 항상 그것을 어디에 제일 많이 줘야 되겠어요? 현재 가장 가까운 거 알겠죠, 그죠? 그렇게 또 하시고, 그리고 또 그 한 문제를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1년, 2년, 3년, 4년도 자료를 가지고 2005년도 자료를 그 회기 분석으로 먼저 예측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2005년도 자료를 먼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분기별로 할당해라. 이렇게 보통 문제를 내요. 우리 책에 있는 문제는 이미 2006년도 그 수요를 알고 있는 걸로 줬지 않습니까? 2600이다. 근데 보통 그렇게 주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연도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과거 데이터 가지고 먼저 2600을 구해요. 그 다음 단계가 뭘 하냐 하게 되면은 이제 분기별로 할당하는 식으로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한 문제 계속 주어지는 것이 그 다음 MAD를 구해야 돼요. 그죠? MAD가 바로 뭐라 그랬죠? 평균 절대 편차. 실제 값하고 또 그 예측치의 차이가 얼마나 정말 있는지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수요측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또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기업은 수요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프로덕션 캐파, 생산 능력을 거기에 맞게 구배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 유념해서 하는데, 우리가 가장 그 단순한 형태는 이미 지난번에 유도해 봤습니다. 했죠, 그죠? 기본 아이디어는 뭐였죠? 하면은 관찰치를 가지고 어떤 적합선을 그어야 돼요. 그죠? 어떤 적합선을 끊는데, 적합선을 그을 때 기준이 뭐냐? 어떤 적합선을 잘 그었냐 하게 되면은 그 관찰치하고 적합선상의 거리, 거리의 차이 합을 최소로 해주는 뭘 찾아야 되죠? 절편하고 기울기. 알겠죠, 그죠? 절편한 기울을 찾는데, 지난번 제가 그 설명드린 것처럼 yi-yi het을 제곱해서 다 더해요. yi het은 바로 관찰치를 가지고 끄은 적합선이죠. 그래서 그 제곱의 합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 변수가 두 개지 않습니까? 기울기와 절편. 그래서 양쪽으로 편미분하는 거예요. 기울기에 대해서도 편미분, 절편에 대해서도 편미분해서 이퀄 놓게 되면은 그럼 식이 두 개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풀었죠? 하면은, 절편에 대한 값을 먼저 소거를 했죠. 맞죠? 절편에 대한 소거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게 바로 베타 햇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대로 하게 되면 베타 햇을 다시 원식에 집어넣은 알파 햇을 찾으면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적합선 식이 바로 뭐냐면 y 햇이 알파 햇 더하기 베타 햇 x잖아요. 그래서 그 값들을 그냥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면은 그는 간단하게 y 바가 알파 햇 더하기 그 다음 베타 햇 x 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푼다는 y 바는 알파 햇 더하기 베타 햇 x 바니까 알파 햇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간단히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 나온 베타를 바로 집어넣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공식을 외워서 해도 되고, 혹시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베타를 먼저 유도한다.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알파는 유도한 값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좀 발휘해 가지고 y 햇이, 그죠? 알파 햇 더하기 베타 햇 x니까 전부 다 합을 다 해가지고 개수 나누면은 그게 바로 y 바가 되고 x 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알파 햇 베타 햇을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이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회귀분석의 알파 햇 베타 햇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게 이론적으로 접근이 제일 쉽거든요. 만약 변수가 두 개다면은 하기 쉽지 않아요. 변수가 두 개다 그러면은 변수가 만약에 두 개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벌써 x1, x2에 대해 가지고, 그죠? 그리고 어떤 우리가 매출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이 조합에 대해 가지고, 그죠? 한 조합에 대해 가지고 어떤 값들이 존재하잖아요. 또 이런 조합에 대해서도 또 어떤 값들이 존재할 것이고, 그죠? 여러 가지 조합에 대해서 값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실제로는 이때는 우리가 직선을 가지고 설명하지 못하죠. 직선을 가지고.
그래서 3차원일 때는 평면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니까 어떤 값들은 뭐 쉽게 말하면 평면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죠? 어떤 값들은 평면 위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보이기는 쉽지만은 이론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론 증명 항상 어떻게 하느냐? 독립변수 한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보면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는 경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알파에 베타에만 찾으면 그 다음 어떤 문제죠? 이제 우리가 원하는 x값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회귀분수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추정선을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 우리가 필요한 독립변수에 대해서 값을 읽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주어진 값 외에 주어진 값에 없는 x 값에 대해서도 역시 y를 찾아낼 수 있죠. 그죠? 추정과 예측을 다 쓰기 위해서 회귀분수가 필요한 경우죠. 추정할 때는 어떻게 하죠? 과거 자료를 가지고 추정하고, 예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값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미 알파에 베타에서 알았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측 오차 측정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아요. 누적 오차도 있고, 평균 오차, 또 MAD, MSE, MAP 많습니다. 식으로 저 보여드리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식을 보시면은, 자, 예측 오차는 당연히 AT-FT죠. AT는 actual value예요. 그죠? FT는 forecasted value고. 그러면 그 ET가 L인데, 그냥 cumulative forecasting L은 그냥 그것을 그냥 다 더한 것이죠. 이때 단점은 뭐냐 하면은 어떤 경우는 예측치가 더 클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실제치 더 클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상수에서 0이 나와버리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0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아이디어가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쓰는 경우죠. 절대값을 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곱을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일 위에 mean absolute deviation은 제가 이야기했죠. 요 ET가 바로 deviation이다. absolute 여기다 절대값 씌운 것이고 mean은 다 돼서 개수만큼 나누어 주는 것이잖아요. 밑에 말도 이해되죠? squared error. 그죠? 제곱한 에러에 대해서도 mean을 구하려면 역시 다 더하고 개수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장단점이 있죠. 우리가 통계적으로 처리할 때는 밑에는 MSE를 많이 이용해요. 왜냐하면은 MSE가 미분하기 쉽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격들을 유도하기가 쉽고, 단점은 뭐냐면 이제 제곱을 했기 때문에 원래 단위하고는 다르게 나올 수 있죠. 원래 단위는 뭐 옷이 한 벌인데 이거는 단위가 어떻게 돼요? 벌에 제곱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값이 이제 커진다는 단점이 있지만은, 근데 이것은 또 역시 단점이 있어요. 절대값 함수는 미분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수학적으로 뭘 유도해서 보여주기 어려워요. 그 대신에 장점은 뭐냐면은 같은 단위다, 그리고 단위가 작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특히 예측 오차는 이걸 많이 써요.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또 하는 이야기, 이제 여러분 제일 아래에 있는 mean absolute percent error. 그죠? mean absolute percent error는 이것은 왜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을까요? 왜 ET를 다시 AT로 나누었을까요? 그냥 ET만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막 단위가 1000자리대에 움직이는 것이 ET가 5가 될 수도 있고, 맞죠? 그죠? 단위가 100자리 움직이는 것도 5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100자리에 5 움직이는 것이 1000자리 5보다도 더 변화가 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상대적으로 우리 볼 수 있는 경우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나누어서 마치 우리 통계에서 변동 계수 구하는 방식 비슷한 거죠. 그죠? 변동 계수, coefficient variation은 그냥 편차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그 평균값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는 수혜측에 대한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MAD까지 그죠? 연결해서,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단순 이동 평균으로 예측하는 방법, 또 가중 이동 평균으로 예측하는 방법, 그다음 지수 평활법으로 예측하는 방법,
그 다음 회귀 분석으로 예측하는 방법. 그 네 가지를 다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계절 지수가 있을 때 어떻게 저 예측하는지 제가 얘도 자동차 세척 문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현업에 가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 생각하면 돼요. 자, 계절 지수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지난번 수업 끝나고 들어간 선생님이 물었는데 제대로 푼다 그러면은 일단 연도별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연도에 대한 예측을 먼저 찾아낸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 가지고 계절 지수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죠. 첫 해가 만약 1000이다. 그러면 분기별로 계절 지수 없다는 말은 똑같이 4를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250씩 줘야 되는데 250이 아니고 만약에 어디는 굉장히 계절 값에서 값이 굉장히 크다. 뭐 350이다. 그럼 250 대비해서 30이 얼마나 더 큰지. 그죠? 그걸 연도별로 다 계산해 다시 평균을 구해야만 평균 계절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2006년도에 예측한 값을 가지고 그 평균 계절성 지수를 곱해서 각 분기별로 할당하는 경우죠. 그로지. 그죠? 근데 이제 그때 끝나고 학생의 질문은 이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번 그 한 학생 아이디어처럼 4개년도 다 보지 않고 마지막 2개년도 봐도 큰 차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학생 질문이 앞에 2개는 그게 무의미하지 않냐? 앞에 2개는 사실은 2006년도 예측할 때는 필요한 거예요. 데이터 2개 가지고 어떻게 2006년도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도 앞에 데이터를 다 가지고 연도별로 우리들도 연초에 보면은 그 예측치 신문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자동차 보급 대수 현황 해서 연도별로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데이터가 많아야만 더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경우죠. 그럼 제가 예로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혹시 이제 혼돈 학생이 있을까 싶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연도별 필요한 데이터를 먼저 구한다. 됐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평균 계절성을 구해서 거기다 곱하는 식으로 값을 구하고 그리고 덧붙여 가지고 평균 절대평차까지 알아둬야만 수요책에 대해서 다 한 거나 마찬가지. 그렇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책 기법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 그래프도 여러분이 이제 유심히 봐야죠. 왜? 경영학에 다루는 모든 그래프는 다 저런 형태의 그래프예요. 우리 벌써 저런 그래프 한번 봤죠? 어디서 봤습니까? 재고 비용 재고에서 봤어요. 맞아요. 재고에서. 그죠? 양을 많이 하니까 늘어나는 비용이 있고 줄어드는 비용이 있었잖아요. 그죠? 또 품질도 있었죠. 품질을 좋게 하면은 늘어나는 비용, 줄어드는 비용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예측 오차를 굉장히 정확하게 하고 싶다. 오차 거의 없게 하고 싶다. 그럼 프로그램 개발에 더 투자해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개발하고 이것을 운영하는데 엄청난 그런 돈이 들 수가 있는 경우죠. 나는 오차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하면은 그 대신에 우리가 어떤 게 늘어나죠? 오차가 틀려가지고 엄청 많은 비용이 초래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한테 기업에 딱 맞는 것은 요 정도 정확도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죠? 95%의 예측 정확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또 하나 예를 또 설명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납니까? 서비스의 수준을 아무리 높게 해도 물건을 팔아서 얻는 그 레비뉴는 한계에 도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레비뉴는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근데 그 서비스 수준을 좋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는 사실은 프로핏, 레비뉴에서 코스트 뺀 우리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사이 기업들이 여러분 맨날 신문에 보게 되면 물건 오래 팔면은 오래 손해다 하는 경우는 바로 이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실제로 요 프로핏이 가장 크게 되는 요 수준이 바로 나의 최적 서비스 수준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잘 모르는 사람은 서비스 100%가 좋겠지 하지만 100% 하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업들이 우리가 재고 갖고 있는 재고로 충족시키는 비율은 95%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중간시험 이후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MRP, 그죠? MRP는 제가 IBM에서 나온 것이라 얘기했죠. 최종 완제품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이 언제 얼마만큼 준비되어야만 부품 때문에 물건을 못 만들었다 하는 말을 안 듣기 위해서. 거기에 대응되는 것이 우리가 저스트 인 타임 얘기했죠. 저스트 인 타임은 도요타에서 나왔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저스트 인 타임은 엄밀히 말하면 재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MRP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푸시 시스템.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고 안 되면 반품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시스템이 뭐죠? 풀 시스템. 고기가 하나 살 때마다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도요다에서 최근에는 just in time 아이디어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갑자기 재해가 일어나니까 굉장히 엄청 그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오히려 어느 정도 안전적으로 두는 게 좋겠다. 옛날은 완전히 다른 방식이잖아요. 그죠? 시대에 따라서 just in time이 대단히 좋을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지진이라든지 그런 것들 경험하다 보니까 오히려 엄청난 손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굳이 무재고가 제일 좋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 재고를 갖고 있는 게 좋겠다, 받겠다 했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교과서에 있는 것은 하나의 그 확정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제가 이 수요 예측 사례에서 보여주지만은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한 것들이 많다 이거죠. 그죠? 우리 사례에서 공부하면 노키아라는 기업이 지금은 그 이름도 사라져 버렸지만은, 노키아가 뭐 예측을 잘 안 하는 기업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죠? 대단한 예측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죠? 고정관념 때문에 어떤 변화가 와도 이거는 일시일 것이야,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변화에 굉장히 예민하게 이것은 우리가 교통신호등으로 이미 노란불이 켜졌구나,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측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외 플러스 알파들을 잘 고려하는 게 중요하죠. 또 요사이는 오히려 굉장히 사회가 불확실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새 위험 관리가 굉장히 핫 이슈가 됐잖아요. 그죠?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죠. 이제는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업에 들어가서 일할 때쯤에 그것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 것처럼. 네. 우리가 이때까지는 그런 것들을 별로 잘 다루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그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 왜냐? 제품의 수명주기 더 짧아지고 더 혁신 제품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만약 만들어서 내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항상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경우가 많죠. 또 그것만 있습니까? 요새는 수요책에 또 우리가 배운 것 외에도 기후를 잘 고려해가지고 또 성공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기후를 잘,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죠. 엄청 제가 작년에 보니까 뭐 영덕 이런 데 한번 가보게 되면은 엄청 멋있게 피스철에 다 대비를 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손님이 없다 보니까 울상 짓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예측이 틀렸습니까? 예측은 잘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다 기후 변화에 대한까지도 고려한다 그러면은 더 제대로 된 아이디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우리 지난번 의사결정제의 그 그림 봤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많이 고려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요사이는 뭐 이제 다양한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해야만 제대로 된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또 제가 설명드리기로 예측은 틀리기에 마련이지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OEM에서 배운 그런 전략들이 많잖아요. 그죠? 제품 차별화 시점을 지연한다든지, 그죠? 제품 차별화 시점을 뒤로 미루었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바뀌더라도 약간 대응할 수 있잖아요. 애초부터 차별하는 것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요는 옛날보다 변화가 많을 것이야. 어떤 제품은 더 많을 것이고, 또 그럴 경우 여러분 나름대로 또 그런 것들을 구상해가. 그리고 실제 기업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그 제품 차별화 시점은 지연시키려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가능한 한 현대자동차 기업 복잡해 보여도 기본 프레임은 몇 가지 안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물론 차종만, 같은 프레임에 차 껍질만 다르게 해서 다른 모양으로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항상 수요책에 틀릴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수요책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예측이 정확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 기법의 내용이나 장단점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델파이 방법. 왜 델파이지?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것이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학자들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전혀 자료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가장 전문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그런 이해를 명확히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돈도 필요하죠.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또 염두에 두고, 또 굉장히 급하게 해야 된다. 시간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자기한테 제일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기법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하고 또 기법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들을 잘 고려해서 이 표를 참조해서 해야 된다. 이걸로 우리가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지난번에 그 예를 들면서
삼성전자하고 또 애플이 실제로 보면은 그 대단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너무너무 잘 이루어져서 사실은 그런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기업들이 그 애플 같은 경우에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은 기존 제품을 과감히 폐기한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성능 비슷하네? 돈 큰 차이 없으면 옛날 것도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공을들을 만들었는데 해서 계속 갖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그 SCM에 관련해 가지고 또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이번에 우리 저 DS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송병근 학생부터 한번 옆으로 가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CJ 대한통운과 딜로이트가 이제 서로 물류 컨설팅 사업을 정하기 위해서 네. SCM 전략과 아웃소싱, 물류 프로세스 혁신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이제 한 기사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CJ 대한통운은 글로벌 5대 물류 회사를 목표로 세워놓고 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딜로이트 회사와 이제 서로 SCM 전략을 공유하기로 한 것이고, 이제 제가 이 기사를 조사하면서 초점에 맞춘 건 이제 SCM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게 네. CJ 대한통운이 SCM 이제 딜로이트와 이제 협력하게 된 이유가 최근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지향하는 추세고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기 때문인데, 이제 SCM 정의에서 고객 및 이해 관계자들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는 이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의 자체 그대로 CJ에서도 그걸 목표로 딜로이트와 이제 이렇게 협력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설명 자세히 드리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3PL이라고 해가지고 제3자 물류가 있어요. 서드 파티 로지스틱스. 제3자 물류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물류 전문기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제3자 물류에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또 제4자 물류가 있어요. 제4자 물류. 제4자 물류는 뭐냐면은 그렇게 다른 사람 것들을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거 쉽게 말하면 너네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물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3PL 하다가 거기에 컨설팅 기능이 결부가 되게 되면은 결국 4PL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그죠? 단순히 그냥 실어 나르는 것보다는 거기에 아이디어를 주면서 그래서 이제 추세가 3PL, 4PL로 또 간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우리 송희정 씨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 지난해보다 1.6%포인트 성장해서 6.9%를 달성했다는 기사인데 예. 이게 2000년 초부터 공급망 관리 혁신을 추진해서 그렇다고 공급이 됐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협력 업체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바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판매 생산 계획 등의 APS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공급망 관리를 위한 새로운 발전을 나아가게 된 거고, 특히 SCM 영역에서 기존의 생산자 중심의 그 푸시 전략을 시장 및 고객 중심의 풀 전략으로 전환을 해서 그 시장 상황이랑 고객 요구를 생산 능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렇게 중국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원래 푸시 전략이 예측이 용이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능적 제품을 네. 자동차는 그런 기능적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 해외 시장은 확실히 수요 예측의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푸시 전략이 아니라 풀 전략으로 전환을 한 게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잘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왜 SCM을 쓰고도 기업의 성과가 나지 않느냐
해서 연구 결과 나왔다 그랬죠, 그죠? SCM도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 그죠? 비용에 민감한 그런 SCM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는 비용을 좀 쓰더라도 시장 반응적으로, 그죠? 그래서 제품도 두 개 나눈다 그랬죠? 기능적 제품하고 혁신 제품. 그래서 서로 결혼을 잘 시키듯이 시장 반응적인 그런 것은 우리가 기능적인 제품에다가, 그죠? 또 비용 효율적인 것은 기능적 제품에다가, 그 다음에 혁신 제품은 우리가 시장 반응적, 빨리 알려서 우리가 자기를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그죠? 그걸로 염두에 두면 좋겠어요. 또 옆에 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자료 학생으로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얘기한다 자세히 안 하더라도 내가 읽었던 기사는 어떤 기사다, 그죠? 그리고 거기서는 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 또 내가 그걸 통해서 뭘 느꼈는지. 좋아요. 우리 그럼 건너뛰어서 옆에 학생 얘기해 볼까요? 푸시풀 전략 키워드로 다른 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조사한 다음에 그 뉴스가 푸시 미디어에서 풀 미디어로 네. 바꿨다는 얘기였습니다. 뉴스라는 서비스업에도 그죠? 사용할 수 있다. 이야기해 보죠. 네. 뉴스를 배우면서 어떤 형태가 있는 생산품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뉴스와 같은 유형의 생산물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뉴스가 SNS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 소비자들이 대량 소비를 하기 어려운 방식이었기 때문에 뉴스에서 먼저 정보를 선택해서 가공하고 그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SNS가 등장하면서 뉴스를 대체할 다른 정보를 주는 방식, 정보를 주는 매체들이 등장하면서 뉴스가 가지는 브랜드가 약해졌고, 그 결과 뉴스는 타겟팅을 정확히 하고 그 뉴스를 생산하는 전 과정에서 그 소비자들과 소통하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어느 신문사에서 그렇게 했나요? 한겨레였습니다. 환경에서. 지금 좋은 이야기 했죠, 그죠? 그냥 우리가 이거 중요하겠지 해서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점을 SNS를 통해 가지고 고객들하고 그런 소통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이 관계의 위치가 바뀌었다. 좋은 기사예요. 비단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도 그런 것이 활용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또 옆에 학생 얘기해 볼까요? 네. 예. 이뤄서 제품 개발 주기를 50%까지 단축했다는 게 사실 그 성과 대단한 거예요, 그죠? 50% 단축이 그럼 말을 할 때 쉽지만은 사실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죠? 애플이나 인텔이랑 경쟁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워낙 자기네 공장이나 공급받는 그런 장소가 너무 더 퍼져 있어서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네. 문제점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통합하는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서 글로벌 전사서 지원과 ERP랑 결합을 해서 좀 더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제품을 판매하는 데 걸리는 소요 기간을 기존 대비 50% 이상 단축을 했다는 얘기고요. 현대 자동차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같이 비슷하게 해결을 해서 둘 다 엄청나게 성과를 보였다는 기사였습니다. 네. 우리 강조하는 것이 정보 활용을 통해 가지고 스마트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그죠? 예전부터 상상도 못하죠.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 공장이라든지 판매처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묶어서 보기 때문에 요새는 뭐 심지어 어떤 경우는 대부분 다 리얼타임 실시간 관리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여기 있으면서도 현대자동차가 체코에 있는 공장을 많이 들여다보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정보를 잘 활용해서 그것이 엄청난 그런 단축을 이뤘다. 좋습니다.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저도 정보 쪽에 관한 거를 선정을 했는데 네. 성공 그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SCM의 사례로 롯데 마그넷에 대한 사례를 선정했습니다. 네. 롯데 마그넷은 이제 1998년 할인점 시장에 들어서 후발업체로서 저희가 수업에서 배웠듯이 이제 후발업체는 그 점유율 열쇠와 그 다음에 초기 시장 진입 수익이 그렇죠. 없어서 그런 그 전략적인 열쇠를 서비스 향상과 상품 공급망의 효율성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SCM 사업을 추진하면서 극복을 했습니다. 네.
SCM이라로서 마그넷은 먼저 포인트 오브 셀 코스트 시스템 정보에 의지해서 제조업체가 직접적으로 재고를 관리하고 감소하는 전략을 실현하는데요. SCM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제 파트너십을 필수로 하는 것을 인지한 마그넷은 이제 경쟁사들과 이제 협력사를 통해서 이 연속 재고 보충 관리 시범 사업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고 공동 재고 관리를 하고 공급자 주도 재고 보충 관리법을 적용하여서 결과적으로 이제 평균 재고일수 및 이제 미납률 감소와 결과적인 매출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기사자를 보면서 무엇보다 이제 SCM에서 중요한 것은 내부 조직의 정비나 이제 오퍼레이션 관리 이런 이제 정비와 이제 파트너십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수업 시간에서 이제 자료와 이제 정보에 대한 차이를 배웠었는데 이제 정보는 저희가 이제 매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료지 않습니까? 예, 무엇보다 이 데이터가 정확해야 되고 이제 과거의 데이터 및 현재 데이터를 기초로 한 미래 계획을 이제 효율적으로 꾸리는 것만이 SCM의 중요한 요소인 걸 깨달았습니다. 네. 우리 수업에 그래도 활용된 것이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수업 때 제가 얘기했죠. 월마트와 콜게이트. 그죠? 그러니까 제조사하고 완전히 정보를 연결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CRP, 그죠? Continuous Replenishment Policy. 제대로 다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거 잘 하기 위해서는 사실 파트너십이 중요하죠. 그리고 파트너십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그죠? 내가 정말 제대로 되려면 스트래티직 파트너십, 전략적인 그런 동반 관계. 내가 모든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럴 때 제대로 된 것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더 중요한 발표 잘한 것이 이제 효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만 뭐가 좋아졌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기업들은 뭘 하게 되면은 재고가 얼마 줄었다. 또는 제품 개발 기간이 얼마 단축됐다. 그걸 반드시 명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좀 임팩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 보시면 되고. 좋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예. 글로벌 리뷰인데 자라에 대해서 네. 했는데요. 자라는 2012년에 매출이 15조 정도로 이제 큰 성과를 올렸는데 그 자라가 그럴 수 있었던 게 자라 생산과 물류랑 유통을 직접 다 해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은 광고 대신해서 자기네 투자를 생산이랑 물류에다가 다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배송을 기차나 배 이런 거보다는 비행기나 트럭으로 이제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자라의 공장의 50%가 본사가 위치한 스페인에 거의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스페인 안에 있는 이제 자동화 공장이 14개 정도 있는데 거기서 전에 교수님께서도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주셨던 예시지만 베네폰처럼 중간 단계까지 제품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현지에 가서 그걸 마지막 손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별화 시점을 좀 지연을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재고도 줄일 수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비자가 이제 매장에서 제품을 보면서 아 이거는 뭐 파란색은 없는지 아니면 뭐 지퍼가 이런 있으면 안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기입을 하면 그게 이제 매장에 있는 단말기를 통해서 본사에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비자 반응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서 디자인을 해서 다시 생산해서 그걸 물류해서 그 매장까지 가는데 2주가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고 회전율도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안 팔리는 제품이 업계 평균이 10%에서 2%인데 자라의 경우는 10% 정도로 거의 업계 그런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라의 케이스를 보면서 자라가 소비자 의견을 이제 반영하려는 그 태도도 좋지만 그 태도를 걔네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받침이 되어야 그거를 적용할 수 있으니까 자라의 물류 시스템, 훌륭한 물류 시스템과 자라의 소비자를 향한 태도가 잘 시너지를 이루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다 했어. 이제 엄청나죠. 그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자라에서 만든 그런 옷을 한 번도 안 입어봤다. 한 번도 안 입어봤다. 다 한 번씩 경험했네. 다 경험한 거예요? 우리 조재현 학생 자라에서 만든 옷을 한 번 입어본 적 없나요? 자라에서 지금 들어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정말 그 대단하고 고객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뭐가 좀 제일 인상 깊어요? 보통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경우도 많잖아, 그죠? 근데 자체로 다 한다 그랬고, 그죠? 스페인에 있는 본사 주위에 공장이 있다 그랬고, 쭉 얘기했는데, 주재원선 뭐가 제일 그래도 좀 깊이 있게 와닿았어요? 전방하고 후방하고 이렇게 통합해서 예. 하는 전략이 가장 와닿았고, 그죠? 그래서 사실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한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그죠? 그런 거죠. 여러분 보면 자라 일단 매장의 제일 특징은 일단 신상품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보급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자르는 그 우리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대단한 사례예요. 그죠? 전체를 내가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자체. 네, 좋습니다.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도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그 CJ 대한통운이 딜로이트 컨설팅과 그 요즘부터 하나의 공략 두 부분으로 되는 CJ 그룹이 2020년에 물류 매출 20조하고 영업이익 1조를 달성한다는 기사를 갖고 왔는데요. 요약하자면 CJ 대한통운은 그 매출 25조, 영업이익 1조를 목표로 글로벌 탑5 물류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초점을 맞춘 것은 CJ의 물류 비전이 글로벌 SCM 이노베이터라고 해서 CJ 물류가 그냥 물류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물품을 물류 시스템에 국한하지 않고 공급망 전체에 걸친 통합 서비스인 SCM을 제공하면서 그걸 통해서 고객사의 프로세스를 개선하면서 고객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비전을 삼았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산업 군별로 차별화한 전략과 전문성을 강화한 전략을 만들고 제3자 물류 시장을 확대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 기사를 한번 본 이후에 다른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CJ 대한통운은 원래 터미널이나 하드웨어 인프라를 갖고 있는 대한통운과 컨설팅이나 SCM 등의 역량을 갖고 있는 CJ GLS를 합병해서 만든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CJ 대한통운이 딜로이트 컨설팅과 MOU를 맺어서 전문 영역에서의 발전을 취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했던 산업분별 차별화한 전략에 사용되려고 하는 MOU라고 봅니다. 또한 CJ 대한통운은 M스코어라는 고유의 SCM 컨설팅 툴을 갖고 있는데, 제가 좀 더 알아보려고 찾아봐도 아무 정보가 안 나와서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좀 어떤 고유의 SCM 컨설팅 툴인 것 같고, 이걸 통해서 대표적인 SCM 그룹으로서 한국형 SCM 입지를 글로벌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보통 옛날 기업들이 물류가 이 정도 클 줄 몰랐는 거예요. 그죠? 물류가면 그냥 어떤 사람들은 아주 옛날에 물류가 아예 창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물류 관림자, 창고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걸로 지금 25조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또 CJ 대한통운은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요. 그래서 그 노령화에 대비해서 아파트 노인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또 배달을 담당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그런 역할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끊임없는 그런 아이디어 통해서 사실 나오는 것이고, 지금 보세요. 그냥 단순히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 가장 맞는 그런 최저가 프로세스를 구축해줬다 자체가 대단한 거죠. 네, 좋습니다. 우리 또 앞에 송홍원 학생 얘기해 볼까요? 저는 아마존의 대시버튼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요. 그것은 최근에 나온 걸로 한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크기로 생필품 같은 거, 예를 들어 세제나 휴지, 커피 같은 것을 이제 필요한 위치에 부착을 시켜놓고 버튼을 한번 누르기만 한다면 자동으로 재주문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바로 재주문되는 건 아니고, 깔린 아마존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장바구니로 바로 들어가서 편하게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것을 SCM과 좀 연결을 시켜본다면 기업 측면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수요와 그것을 통해서 JAT나 VMI 역시 실현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아마존하고 고객 그리고 제조업체로 연결되는 일종의 공급 사슬 관리가 이렇게 정보가 공유되면서 기업 입장에서,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고객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우려되는 점은 아마존 대시버튼을 통해서 고객들 입장에서는 다른 물건과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어지면서, 제 생각에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간의 결합, 그것을 통한 일종의 좀 독과점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시장 경쟁을 좀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제 좀 우려 사항이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보통 인터넷으로 주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어떤 점이 보통 제일 불편했어요? 가격? 항상 모든 고객이 불편을 느끼는 그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마존이 왜 그것을 좀 아이디어를 내게 됐는지. 제 생각에 일종의 귀찮은 해결을 지금. 예. 보통 할 때 뭐가 귀찮아요? 가격 비교가 너무. 막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주문하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국에서 엄청 한류 붐이 일어나면서 한국 물건을 많이 사고 싶어도 어떤 결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좀 풀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물건을 샀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안정된 단계에 들어갔을 때 비록 결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바탕이 되어야만 사람들이 쉽게 구매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우리 또 오른쪽 넘어가서 임다변 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제출하는 것보다 어제 더 좋은 기사를 괜찮아요. 네, 얘기해 봅시다. 예. 여러분, 그 제품 개발이 된 거는 계속 여러분 계속 관찰해야 돼요. 6월에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지. 예. 저는 옴니채널이라는 SCM 전략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옴니채널이라는 것은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이면 오프라인 시장, 온라인 시장이면 온라인 시장에 나눠있던 거에 비해서 오프라인 업체에서 그 쇼핑 자신의 오프라인 상에 있는 제품들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옴니채널을 도입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기존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던 SCM 전략과 다른 전략을 수립해야 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우선 옴니채널에 필요한 SCM은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는 자신들이 기존에 공급받던 옷이나 자기들이 이용하던 물류 루트 한 가지만 이용하면 됐지만 온라인 매장,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자신들의 제품을 배송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좀 더 넓고 정교한 범위의 SCM 망을 구축해야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제품을 보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나 온라인에서 제품을 관찰하고 매장으로 들어오는 소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의 탐색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또한 온 오프라인의 통합 수요 예측을 해서 재고 관리와 수요 예측에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양쪽에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시스템은 결국은 단독으로 할 수는 없겠죠. 결국 이제 도움을 얻어서 해야 될 것인데, 항상 이제 딜레마 그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 시스템 구축하면은 엄청 잘하면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어느 정도에서 우리가 멈춰 사는 것들이 이제 필요할 수 있고. 좋아요. 또 배재영 씨 돌아가서 한번 해볼까요? 저도 그 삼성 현대차 제품 개발 주기 50% 네. 기사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저는 일단 삼성 현대는 원래 잘 나가는 애들이니까 네. 뭐 여기 나온 기사에서 흥미로운 게 중소기업도 그 효과를 봤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 대기업, 그러니까 총 이거 산업혁신운동 1차 계획에 따른 결과물인데, 이게 1957개 중소기업이 이 운동에 참여를 했는데, 특히 대기업 협력사 1542개사의 경우 제품 불량률과 납기 준수율 등 성과 지표가 종전 대비 평균 51.7%가 개선됐다고 합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태광공업은 12억이 넘는 자금을 투자해 공장을 스마트화한 결과 금형 교환 시간을 줄이고 납입 품질 불량률을 줄여 생산 품질 향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 500억 규모의 발주를 따낼 수 있었고 466 ppm에 달했던 납입 불량률도 0 수준까지 낮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스마트 공장이라는 게 단순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효과를 보았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한 점이기 때문에 생산성과 제조업 혁신의 실행 역량을 높이는 데 역시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제조업이 지향해야 될 방향점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잘 발표했네, 그죠? 자, 옛날은 삼성과 다른 기업의 경쟁이 지금 그렇지 않다 얘기했죠, 그죠? 삼성의 관련된 협력업체를 포함하는 삼성 네트워크와 다른 네트워크의 경쟁이에요. 그죠? 그래서 삼성이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도 그렇게 많아요. 열심히 개발해서 사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열심히 혁신을 해서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을 때 당연히 대기업이 조건부로 사주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또 이왕이면 그런 돈들도 삼성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면은 더 열심히 해서 좋을 수도 있겠죠? 좋은 예예요. 모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까지 그런 혜택을 받다는 거 좋습니다. 우리 또 옆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차이니 아오 물류 서비스에 대해서 네. 조사했는데,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에서 이제 한국 인터넷 쇼핑몰을 직접 이용해서 물건을 바로바로 사는 게 유행했었는데, 이게
이게 물류가 제대로 안 되면서 그럴 수 있죠. 예. 물류가 제대로 안 되면서 그 소비자들을 놓치면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중국 기업 중에 차이니아오라는 기업에서 그거를 대신 물류 서비스까지만 대신 해주는 그 방안을 모색해서 이제 서로 윈윈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중요한, 그렇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국제적인 수요는 이제 되게 마지막 채찍 효과 그거에서 네. 되게 갭이 엄청 크기 때문에 물류 서비스 구축을 이제 세계화 시대에서 잘 해놔야지 이런 거를 대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토요일에서도 뭐 연말 그 크리스마스 시즌 때 엄청 주문을 많이 받아가 결국 물류가 잘못돼 버리면은 이미지가 엄청 떨어지게 되는 경우 많죠, 그죠? 근데 좋은 아이디어네. 그 부분만 특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습니다. 또 우리 조재한 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아까 토요타 JIT 말씀하신 거 예. 말씀인데 토요타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이제 위기를 겪고 이른바 신 JIT를 내세우며 기존 JIT 방식의 변화를 준 내용을 기사했습니다. 기존 JIT는 아시다시피 부품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수량만큼 공급받아 재고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었는데 지진으로 인해서 중앙에서 정해주는 부품 공급 사슬이 작동하지 않자 각 공장이 혼란에 빠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신 JIT는 이 부품 재고 비율을 전보다 좀 늘리고 무엇보다 본사에서 관리하는 부품 수급 권한을 이제 각 공장의 지역 공장에 이임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규수 공장, 큐슈에서 공장이 있는데 그 큐슈 공장 같은 경우는 부품을 이제 본사 쪽에서 지정해 주다 보니까 본사 근처 나고야 쪽에서 이제 수백 킬로미터를 운송해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방식에 비하면 이제 공장 임금 협력사를 통해 부품을 공급받는 경우 천재 지변에 대응하기도 쉽고 공정 및 운송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차량 개발하는 방식도 이제 생산 공장에 맡겨가지고 부품 현지화와 발을 같이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큐슈 공장에서 사용할 그 샤시 개발을 이제 나고야 인근에 있는 본사가 아닌 큐슈 공장이 직접 실시를 해서 이제 나중에 부품 수급 같은 거를 현지에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존 SCM 방식에 문제가 생기면은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면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그런 천재지변보다 우리나라 어떤 문제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도 저스트인타임 잘 안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협력업체에 노사 붕괴를 났다. 그럼 끝이죠. 뭐 범프 하나 안 나오면은 마지막 장치를 못 완성해서 수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추세가 어느 정도 안전 재고를 버프로 좀 두는 게 낫겠다 하는 이제 그 방식이 좀 바뀌었다는 게 중요한 기사예요. 그죠? 또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 아, 예, 알았어요. 이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내가 친구한테 말한다, 이 참 좋은 기사네 하면은 딱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죠. 기사의 핵심 포인트가 뭔지.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지금 잘 얘기했죠? 기존 저스트인타임은 지로 인벤토리, 무제가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것이 있구나. 그게 중요하죠. 그죠? 그러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나. 좋아요. 우리 뒤에 한번 학생 이야기해 볼까요? 국내외 FCM의 최신 동향을 갖고 있는 한국 FCM 종합 발표대회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이 대회가 열리게 된 계기는 공급 사슬 공개에 대한 생명력 향상을 주제로 삼았는데요. 여기서 12개의 부문과 1,400명 사용을 있습니다. 요새 소비자는 어떤 분이 온리 채널을 설명해 준 것 같이 소비자들이 온리 채널에서 살고 있는데 이 채널에서 효과적으로 FCM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사례자들, 발표자들이 5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 해결책은 통합된 사용자 경험, 개인별 맞춤형 마케팅, 유연한 공급망의 동기와 수익성 있는 약속, 통합된 수요 조절 및 예측 등의 방법을 통해서 온리 채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공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회 조사하면서 생각한 것이 기업들이 정말 SCM을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점이 그 기업들의 미래에 있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자, SCM의 이제 중요성을 강조했고 특히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지만은 주문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뭘 배우냐면은
ATP라는 걸 배워요. 이제 중간심 이후에 ATP가 뭐냐면은 Available to Promise예요. 그러니까 주문에 들어올 때 내가 약속할 수 있는 양, 그것을 정과에 계산하지 않으면은 그는 주문을 다 받았다가 어떤 실수 일으킬 수 있겠죠, 그죠? 지금 5가지 중 하나가 고객과의 그 중요한 약속 준수, 그죠? 그런 것들 보게 됩니다. 또 우리 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네. 같은 기사에 자기 의견을 잘 얘기하면 돼요. 기사 내용 똑같으니까. 예. 유연성을 갖춘 어떤 변수의 등장에 있어서도 잘 견뎌낼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항상 위기가 올 때 그걸 어떻게 내가 복원할 것이냐. 그건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IMF 위기가 와도 어떤 기업은 금방 회복돼 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은 충격을 못 이겨 내려앉는 그런 기업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어떤 충격 올 때 그걸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근데 기본 아이디어가 혁신 기법을 많이 쓴 기업일수록 복원 기간이 빠르다 그래요. 자, 좋은, 네. 우리 고태호 학생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SCM 관련해서 네. 델 컴퓨터 사례를 듣고 왔는데요. 네. 요즘에는 조립 PC가 좀 많이 고급화가 됐지만 옛날만 해도 이렇게 다 완성품이 나오는 그런 게 PC 시장의 그런 주요 트렌드였는데 델 컴퓨터는 그때부터 조립 PC를 공급을 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그럴 수 있었던 게 이제 그 협력업체에서 부품을 다 받아와서 그거를 SCM으로 다 관리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는데요. 그게 컴퓨터 같은 경우는 다른 산업과 다르게 부품 그 숫자가 되게 적어서 관리도 쉽고 그 델 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들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SCM을 자기 사업에 적용하려는 다른 분야의 회사들도 이런 델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것들을 했을 때 SCM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문제를 잘 따라갔어요. 네. 우리는 일반적으로 혹시 여러분들이 델 컴퓨터에서 한번 그 주문해서 사본 경험이 있는 학생 있나요? 어때요? 그 사용 그 후기로 한번 얘기하면 어때요? 처음에 주문할 때 이런 것까지 내가 다 선택을 해야 되나 했는데 그래도 다른 데서 제가 안 필요한 옵션이 있고 필요한 옵션이 있는데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쓰니까 막 오버 스펙으로 사는 것도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네. 그럼 일단 대만족한 거네요, 그죠? 네. 자, 얘기하면은 우리가 델에 대해서 좋은 얘기도 많고 또 나쁜 얘기도 많아요. 그 나쁜 얘기를 이제 얘기하면은 이 델 컴퓨터가 쉽게 말하면 이제 협력업체가 물건을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델에다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델에다 갖다 주게 되면은 델은 어떻게 협력업체에다 돈을 지불하느냐 하면은 컴퓨터 조립한 양만큼만 지불을 해요. 엄밀히 말하면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협력업체로는 굉장히 부담이지만 델 컴퓨터 자체로는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죠. 그래서 델 컴퓨터 주가가 엄청 뛰듯이 실제 사용된 것에 대해서만 지불하고 나머지 것은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협력업체 더 열심히 그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어쨌거나 델 컴퓨터의 방식은 고객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느껴서 주문한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대량 생산이죠, 그죠? 델 컴퓨터는 바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구현한 거나 마찬가지죠. 각자는 따로따로 주문했지만 그걸 모아보면 또 상당히 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우리 고태호 학생이 야 이게 나만 했는 거다 생각해도 그런 게 전체를 모으면 또 꽤 되는 분량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량 고객화가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우리 끝으로 우리 유찬 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그러면 재고 비용은 공급업체가 더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스틴타임 항상 말의 단점이 뭐죠? 모기업의 재고 비용을 거기다 원래 좀 넘기는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이나 그럴 이유가 별로. 진정한 파트너십이라면 정보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오차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것이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미국 시간 보면은 우리가 저스트인타임 MRP 보통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하느냐 하면은 저스트인타임은 사실은 장기적인 관계예요. 협력업체가 몇 개 안 되면서 오래 가는 관계고 MRP는 특유의 미국식 방식이에요. 일단 거래 중심이에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그냥 관계를 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또 좋을 수 있죠. 네, 한번 끝으로 얘기해 볼까요? 네. SCM과 관련해서 아무리 본류 적정으로 오래 세워있다가 용이 작용했을 때는 조사했는데요. 이런 용이 작용한 상품 중에서 외부로 물류 의존을 상당히 이제 줄어들었다는 기사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품 분류나 그다음에 이제 출하 대기 뭐 입출
배송 네트워크를 다시 이제 세계적으로 개편을 함으로써 이제 입출하 시간도 줄이고 배송 시간도 줄여서 리드 타임을 상당히 단축을 했고요. 또 이제 기존의 그 SPL과 달리 식품과 관련된 만큼 적외선 센서 같은 거를 통해서 그 식품의 안전성을 이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이제 냉동 보관 창고를 이제 잘 구축을 해놔서 고객들한테 이제 식품의 안전성을 상당히 신뢰를 확보하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다품종 소량 물류 관리나 이제 입출하 같은 거를 이제 한꺼번에 많이 하기보다는 이제 빈도수를 늘림으로써 이제 소비자가 진짜 필요하는 그런 물품에 따라서 이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오송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식품을 제조해서 이제 생산을 해서 제공을 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최종 생산자로서 소비자의 이제 외식 사업이나 급식 사업 같은 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그 용인 자동화 센터를 통해서 이제 그런 단순히 물류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생산한 제품의 품질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또 소비자의 그런 필요나 이제 그런 수요 같은 걸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아우먼의 이제 그 브랜드 이미지를 이제 그 유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SCM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보면은 사실 SCM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신선도를 유지하는 그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또 여름에 보게 되면 여름에 막 우유나 음료수를 막 그냥 트럭에 막 싣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사실은 이 건강에 사실 문제가 많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콜드 체인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아마 사람들이 이런 그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물류도 거기에 맞게 굉장히 업그레이드 될 걸로 생각해요. 좋습니다. 우리 이 정도로 마치고. 예. 아까 델 컴퓨터 같은 거 사례에서 봤을 때 예. 그렇다면 저희가 배운 그때 VMI 벤더 매니지 인벤토리 같은 경우도 예. 좀 나쁘게 말하면 예. 누군가는 수요 관리 그러니까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납품자가 하느냐 혹은 유통업체가 하느냐 그것의 차이라고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결국 누가 업무를 떠맡느냐의 정도의 차이가 그렇죠.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결국은 이제 SCM을 서로 계약한다는 말은 정보하고 이익을 얼마나 잘 공유하는 이 중요한 것이죠. 맞죠? 그죠? 내가 저 사람 믿을 수 있으면은 그 vendor가 사실 관리하는 게 더 낫죠. 내가 그 막 신경 써가지고 가져오라는 것보다는 vendor가 자동으로 연결돼가지고 100개 될 때마다 1000개 갖다 드려야지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상적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할 때 아까 전처럼 그 부담을 누구한테 더 줄 것이냐. 근데 현재까지는 일반적으로 그 현명업자 부담을 많이 떠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지금 추세가 이제는 전부 다 뭐 동반성장이니 상생명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마 변화가 많이 좀 바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이디어는 vendor가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좀 효율적이다. 그래 볼 수 있죠. 네. 좋아요. 벤더가 그 수요 예측에 실패했을 경우에 책임도 수요 예측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SCM에서 수요 예측에 왜곡이 일어났는데 결국 누가 한 주체가 책임지고 하면 된다 그랬죠. 맞죠? 각자가 따로 하면 그런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 채찍 효과 방지하기 위해서 한 주체가 책임지고 그래서 나는 보니까 밴드가 수요 예측의 전문가야. 그러면은 모든 정보를 공유해서 밴드가 잘 예측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해결 방안 그때 제시한 것처럼 여러 주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체가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자,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사례 좀 몇 가지 한번 소개하면은 제가 뭐 몇 가지 준비해 왔는데 제일 마지막부터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특히 두 번째 사례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자, 9호선. 여러분 이제 9호선 할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9호선 혹시 이용하는 친구 있나요? 9호선? 있네 벌써 그죠? 나머지 가서 9호선 손을 한번 들어보죠. 자, 우리 우리 두 학생이 한번 9호선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죠? 뭐 좋은 점도 나쁜 점도 괜찮아요. 그죠? 예. 자, 수요처가 왜 선생님이 9호선을 들고 왔을까? 그죠? 예. 자, 어떻게 좀 불편해요? 노량진역 같은 경우는 예. 9호선 타려면 따로 나가서 타야 된다는 예. 근데 저도 이 정도까지 지옥 처리 때는 타본 적은 없는데 예. 이것도 되게 나쁜 것 같아요. 그렇네요. 우리 한번 경험한 적 있나요? 예. 저는 직업병원에 안사역 새로 뚫려가지고 그쪽으로 여의도 이렇게 가는 적이 있는데 예. 저도 저런 시간대
때 지하철을 타게 되면 급행열차가 따로 운행을 하잖아요. 그거서는 급행열차가 그렇게 위험할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이 다 급행을 타려고 하다 보니까 여의도 쪽에 회사원이 많아서 그러면 이제 타고 내릴 때 우르르 타고 우르르 내리고 하면서 약간 위험하다. 네. 우리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큰 그런 기반 산업으로 어떤 경우는 수혜책을 잘못해가지고 막 텅텅 빈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막 고항하는 예를 들어서 열차 한번 생각해 많이 비었잖아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 결국 수혜책에 어떤 잘못이 있는 경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혜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여러분이 보게 되면은 자, 보세요. 가장 초기에 물론 수혜책이 잘못된 경우죠. 그죠? 수혜책이 뭐 설마만큼 많이 있겠냐. 또 그러다 보니까 한 편성당 차량이 사실은 많지 않는 거예요. 그죠? 2호선 차량에 비하면 엄청 그 차량 대수가 적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승객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윤축을 하다 보니까 혹시 비면 어떻게 하느냐 하다 보니까 한 편성당 4량이라는 초미니 차량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늦게 이것을 발견 해결하려고 해도 차량이 하루아침에 바로 제작되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제작은 또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혜책이 틀림으로써 여러 가지의 어떤 대체 안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뭐 직경버스라든지,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제일 큰 차이, 그죠? 승객 운송 가능 인원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다른 호선에 1280명에서 1600명에 비하면은 거의 엄청 적잖아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기 보면은 사실 4량이 아니라 6량도 가능했지만은, 그죠? 근데 너무 이윤에 집착하다 보니까 좀 적게 했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도 48 추가 도입해서 급행을 편성하고, 근데 급행이 더 문제가 더 많은 경우죠. 사람들이 급행으로 더 빠른 시간 더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다 몰리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전체 운행 편수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잡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일단 제일 기본 문제는 수혜책이 잘못됐다는 거. 그 다음에는 우리가 너무 이윤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늘릴 생각은 하고 있다.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대부분은 도로를 보게 되면은 오버해서 예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그죠? 앞으로 지어질 신도시 다 개발해가지고 이 정도 되겠지 해서 오히려 적은 경우가 많은데, 이 9호선은 이제 반대인 경우죠. 수혜책보다 실제 승객이 더 많은 그런 경우죠. 그죠? 더 많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부족했다는 말은, 야, 이게 어떻게 이런 것을 미리 알았다면 적게 구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당분간은 그런 어려움을 이제 겪을 수밖에 없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수혜책을 잘못해가지고 아마 손실이 일어나는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마 뭐 경상남도의 어떤 그런 고속도로들이 너무 통행량이 적어가지고, 그죠? 또 그런 사업들을 그 민간 사업자 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을 또 정부가 메워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세금이 그런 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수혜책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죠. 어떤 경우는 너무 과대하게 막 없는 신도시 앞으로 미래에 건설될 때까지도 고려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또 이런 경우는 또 과소 예측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수혜책이 굉장히 중요한 그 발을 하나 예로 들어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앞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자, 우리 가운데 너무 기니까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첫 번째는 372가 기상 경보를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그죠? 기상 경보를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상 정보를 쉽게 말하면은 경영에다가 활용한 예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없이 그냥 과거 데이터 가지고 예측할 수 있지만은 좀 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더니만 어때요? 기상재해로부터도 안정성을 획득한 기업, 공공기관 등의 단체를 인정하는 이런 날씨 경영 인증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큰 그 효과를 보았다 하는 이제 그 기사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372는 기존 방식보다 예측 오차가 적은 도시가스 수혜책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업무 혁신을 이루어왔고, 또 배관 공사 및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에도 기상 정보를 적극 활용했다.
이 도시가스 376 외에도 여러 기업들의 기상 정보를 활용해서 혜택을 본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조사해보면 뭐 그런 예를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토론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자 어쨌거나 도시가스 판매량 예측 업무를 보다 정교화해서 예측 오차에 의해 발생하는 소비자 부담을 대폭 줄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의사결정자가 기존의 자료에만 입각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나머지 것들을 잘 활용, 뭐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좀 제대로 된 그런 것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굉장히 긴데, 두 번째 사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예측을 아무리 내가 신경 써서 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변화를 무시해버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실패할 수 있다는 또 그런 예들을 여기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기업이 미래 예측 활동을 왜 하느냐 하면은 뭐 당연하겠죠, 그죠? 민첩성과 대응력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자 그런데 이 노키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2000년대 후반 스마트폰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노키아는 몰락했다.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 노키아가 예측을 중시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니에요. 예측을 굉장히 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소니 같은 경우도 보세요. 소니 같은 경우도 디지털 융복합 시대에 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인식했지만은, 그죠? 아, 우리가 최고야 하는 것들, 그죠? 일본의 전자 제품들이 옛날에 보게 되면은 일본 내에서는 잘 작동하는데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잘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굉장히 좀 폐쇄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업 환경 변화를 계속해서 관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과거에 주어지는 패턴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예측이 쉽죠. 근데 예측이 왜 어렵냐면 갑자기 어떤 정부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획기적으로 수요가 폭발하는 경우가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BMW 같은 예는 보게 되면은 미래 예측에 특화된 별도 조직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필립스나 다임러처럼 제품 디자인 부서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도이치방크, 포드 자동차처럼 본사 스텝에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각 기업에 맞게 해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은 사용자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죠? 어떤 문화 또는 사회 미래상의 중점을 두고 미래에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예측에 따라서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자 시장 분석을 활용한 중단기 예측, 그 다음에 기술, 사회,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미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장기 예측이 결합돼 활용돼야 된다. 중기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어떤 더 먼 미래에 대한 것들도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텔 같은 경우도 기업 애들이 많이 나오는 인텔 같은 경우도 미래의 컴퓨터 활용상에 대한 예측을 소설 형태로 제시해서 내부 개발자들이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미래 CPU의 기능, 용도를 전향적으로 고민하게 자극한다. 여러분 R&D 조직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제가 어떤 기업 갔더니만 기술자들로 이루어진 R&D 조직이 제일 위험하다 그래요. 그 사람들을 완벽히 이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딴 부서가 볼 때 이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자부심 때문에 출시가 늦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개발자들의 자체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환경 변화에도 기존 사업의 기본 가설이 계속 타당한지, 사실 노키아 같은 이걸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경우죠. 그리고 이제 기존 R&D 기술들을 위협하는 새로운 와해성 기술은 없는지, 제가 지난번에 그 플로피 디스켓처럼, 그죠?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뜬다는 것을 모르고 기존 방식 계속 만들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럼 그런 기술자들이 잘못한 건 사실 없죠. 자기 그 방식대로는 최선을 다한 경우죠. 마치 소니가 아까 전에 폐쇄성 그것 때문에 변단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듯이 그런 이제 예들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BM 같은 경우도 IT 기술을 활용해서, 그죠? 기업과 사회
지구의 비효율 낭비를 해결하고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인터넷 오브 띵스, 그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있다든지, 여기도 보세요. 결국은 더 멀리 보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기업의 바운드리를 벗어났어.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자신들의 미래 비전과 기술 전략을 적극 공개, 전파해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호응하는 사람들을 더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 뒤에 공장, 이동성 에너지, 사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래 연구 결과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혼합해서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위험 관리, 그죠? 위험 관리, 앞으로는 우리가 더 사회가 불확실할 것이기 때문에 폭넓은 예측력과 통찰력에 기반한 그런 사업 위험 관리를 전사 경영 체계에다 통합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일어나는 사업 리스크도 2년 단위로 분석 모니터링하고, 또 그런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해서 우리가 수시로 그 결과를 운영진에 보고해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그럼 위기 예측 어떻게 하느냐?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아마 시나리오 기법이죠. 그죠?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시나리오 경영을 계속 고도화시켜 가지고 미래 도시화 지속과 에너지 사용 패턴 변화 시나리오를 공개하는 이런 경영을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러 기업들의 예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사업 변신 노력이 적자 발생, 주가 하락, 시효 경질 등 뚜렷한 내부 충격이 발생한 뒤에만 나타나. 미리 하는 경우는 기업이 잘 없더라 이거죠. 사실 미리 하면 제일 좋지만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대응하는 방식이 이제 많은데, 제대로 하려면은 사실은 그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위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요 사례는 꼭 한번 보시면은 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다음에는 요 수혜책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뭐 기후 변화를 활용한 그런 예라든지 수업에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범위는 수요 관리까지만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것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